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던 1940년 4월 유럽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작전이 바닷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연합국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 채 말이죠. 이제부터 그 숨막히는 이야기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노르웨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두 강대국의 운명적인 충돌이 북해의 차가운 바닷물 위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1940년 4월 6일, 지난 몇 달간 비밀리에 논의되었던 노르웨이 작전이 드디어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의 군함들이 동시에 노르웨이를 향해 출항하고 있었죠. 아직 누구도 상대방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우연의 일치 중 하나가 될 것이었고, 그 결과는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디 나이델이고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현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왕징웨이의 친일 괴뢰 정부가 난징에서 공식 출범했고 말이죠. 서쪽에서는 프랑스 총리가 교체되면서 독일을 상대로 한 새로운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들은 앞으로 벌어질 군사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국 내각에서도 중요한 인사 변동이 있었습니다. 울트 경이 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의 본명은 프레드릭 후작이자 울튼의 제1대 백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이 앞으로 울튼 케이크나 울튼 파이 때문에 전쟁 중 영국에서 복무했던 모든 이들에게 기억될 거라는 점입니다. 전쟁이 가져온 식량 부족은 창의적인 요리법들을 탄생시켰죠. 배급제와 고기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대체 음식들은 그리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전시 대용품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근 케이크처럼 전쟁 중에 발명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인기를 끌게 된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꿔놓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장관 이야기로 돌아가서 4월 3일에는 강요급 국방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해군성 제1경인 윈스턴 처칠이 국방조조정 장관으로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처칠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됨을 의미했습니다. 처칠의 우선 과제 중 하나는 노르웨이 연안 해역에서의 기뢰부설 작전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작전이 독일의 철광석 수송로를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처칠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차별적인 파괴 행위가 아닙니다. 독일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죠. 이는 신중하게 계획된 적에 대한 공격이며 모든 선박들에게는 위험 경고가 전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칠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립국인 노르웨이의 영해의 기뢰를 부설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만큼 영국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런데 노르웨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영국만이 아니었습니다. 4월 2일 아돌프 히틀러는 노르웨이와 덴마크 침공을 위한 최종 날짜를 4월 9일로 확정했습니다. 배저위붕 작전이라고 불린 이 계획은 매우 야심찬 것이었죠. 과거에 독일의 계획들을 누설했던 오스터 대령은 이번에도 네덜란드 무관과 노르웨이 공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슬로에는 그 메시지가 제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고가 제대로 전달되었다면 노르웨이 정부가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때로는 이런 작은 실수들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4월 3일부터는 석탄선으로 위장한 독일 보급선 3척이 독일에서 나르비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석탄을 싣고 있었죠. 다만 그 석탄 더미 아래에는 포병 부대와 탄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교묘한 위장술은 독일군의 치밀한 계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상선으로 가장한 군사 수송선들은 영국 해군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거든요. 독일군들은 구축함에 승선하여 스타방게르, 트론헤임, 크리스티안산, 오슬로, 베르겐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는 담당 항구로 동시에 이동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할 예정이었죠. 히틀러가 밝힌 노르웨이 침공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영국의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진출을 차단하고 스웨덴으로부터의 철광석 공급을 확보하며 우리 해군과 공군이 영국을 상대로 더 넓은 작전 기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스웨덴의 철광석은 독일 군수 산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발트해가 얼어붙기 때문에 나르비크 항구를 통해 수송되는 철광석이 독일의 생명줄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독일군 지휘부는 영국 해군의 강력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 해역에서 장기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전에는 신속함과 비밀성이 핵심 요소였죠. 절대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작전에 투입되는 병력 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했지만 그래도 총 10만형의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독일군으로서는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병력을 영국과 프랑스가 눈치채지 못하게 노르웨이까지 수송할 수 있을까요? 느린 수송선들은 노르웨이 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쉽게 발각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병력을 수송선이 아닌 군함에 태워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방법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군함들로는 병력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를 운반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후방 지원체가 필요했죠. 석탄선으로 위장한 보급선들처럼 노르웨이 항구에 도착해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출항을 미루는 선박들 말입니다. 이런 복잡한 보급 체계는 독일군의 조직력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작전의 위험성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고리만 끊어져도 전체 작전이 실패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선박들이 트론헤임과 스타방게르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지원 부대를 위한 것들이었고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된 후 3-5일 뒤에 도착할 대규모 부대들은 오슬로를 경유해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해 각지로 분산될 계획이었습니다. 오슬로가 전체 작전의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었던 것이죠. 수도를 장악하는 것이 노르웨이 점령의 핵심이었습니다. 덴마크 침공 계획은 유틀란트 반도의 올보르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낙하산 연대와 항공부대가 독일 국경에서 출발해 보병을 신속히 진격시키고 5개 선단이 유틀란트 반도 서안의 상륙 작전을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평한 지형과 짧은 국경선 때문에 훨씬 쉬운 목표로 여겨졌습니다. 독일군은 덴마크를 단 몇 시간 만에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죠. 공군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방게르는 공중에서 점령될 계획이었죠. 500대의 수송기가 3,000명의 낙하산병을 태우고 노르웨이 최대 공항을 점령한 뒤 절반 정도가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착륙 즉시 이들은 곧바로 항구로 보병과 포병을 실은 수송선들을 불러들일 예정이었습니다. 공항과 항구를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대규모 병력과 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나르비크 부대는 약 2,000명 규모로 4월 6일 자정에 독일을 출발했습니다. 여행 도중에는 전함 그나이이 제나우와 샤른 호스트가 호위할 예정이었죠. 이 두 전함은 독일 해군의 자랑이었습니다. 나르비크는 스웨덴 철광석의 수출 항구로서 전략적 가치가 극도로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곳을 확보하기 위해 최정예 부대와 최강의 전함들을 투입한 것이었죠. 동시에 트론헤임 부대도 출항을 시작했는데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4척에 2,000명이 승선했습니다. 트론헤임은 노르웨이 중부의 요충지로서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핵심지였습니다. 베르겐 부대는 2,000명이 순양함 2척과 소형 선박 9척에 나누어 탑승하여 4월 7일 출항했으며 곧 항공기와 수송선으로 증원될 예정이었습니다. 베르겐은 노르웨이 서해안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죠. 크리스티안산 부대는 규모가 더 작아서 순양함 한 척과 소형 선박 11척에 1,000명만 승선했지만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병력 규모는 작았지만 전략적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았거든요. 그들 중 일부는 아렌달에 상륙해 노르웨이에서 영국으로 이어지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절단함으로써 노르웨이와 외부 세계 간의 통신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통신 차단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통신이 차단되면 노르웨이 정부가 영국이나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간의 저항 조직도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한편 오슬로 부대는 수도를 향하는 만큼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순양함 3척과 호위함 그리고 여러 척의 소해정이 4월 7일 출항하여 약 2,000명의 병력을 상륙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낙하산 연대가 포르네부 공항을 확보하면 수송기들이 보병과 공병, 대포, 대공 무기, 연료를 실어 나를 수 있었죠. 그 다음에는 탱크들이 수송선으로 도착할 계획이었습니다. 오슬로 점령은 전체 노르웨이 작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왕과 정부를 장악하면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독일은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에게르순드로 향하는 소해정 4척에는 단 150명의 병력만 탑승했지만 이들의 목표는 스코틀랜드 피터헤드로 이어지는 해저 통신선을 절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륙 병력의 규모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함선들은 즉시 독일로 돌아가서 점령된 도시들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을 신속히 수송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계획은 초기 상륙으로 주요 거점들을 장악한 후 지속적인 증원을 통해 점령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한된 해군력으로 강력한 영국 해군에 맞서는 현실적인 전략이었죠. 런던에서는 북독일 항구들의 함선과 부대 동향에 대한 집중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고 4월 5일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노르웨이에 통보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독일로의 원자재 수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중립국인 노르웨이에게 사실상 독일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력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노르웨이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전날 영국 총리 네빌 채친벌리는 연설에서 히틀러가 영국군을 전장에서 격파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이제 그 싸움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체인벌린의 이런 자신감은 곧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노르웨이 침공은 영국의 해군 우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거든요. 영국 함선들은 곧 스카파플로를 떠나 노르웨이 해역 기뢰 부서를 위해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그곳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독일 편이었습니다. 4월 6일 영국군이 북해로 향하기 시작한 것은 3일간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영국 함대가 노르웨이 영해로부터 48시간 거리에 있을 때 정찰기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정찰기는 격렬한 수송 활동과 킬 근처 에케른페르데의 독일 항구에서 환하게 불을 밝힌 부두들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뭔가 큰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또 다른 영국 정찰기는 헬골란트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을 항해하는 대형 독일 함선 아마도 순양전함으로 추정되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독일 해군의 주력함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해군 지휘관들은 독일 해군의 격렬한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이것이 반응이 아닌 선제 행동의 신호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뢰 부설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영국 해군성은 독일군이 대서양으로 진출해 영국의 무역로를 공격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함대의 대부분을 노르웨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은 독일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엉뚱한 곳에서 독일 함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독일군은 노르웨이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군함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바다에 있는 독일 함선들을 포획하기 위해 군함들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유형의 선박이 등장했습니다. 3월 31일 최초의 독일 통상 파괴함 순양함 아틀란티스가 연합국의 해상 무역을 방해하기 위해 출항했죠. 이는 독일의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통상 파괴함들은 상선으로 위장하여 연합국의 화물선들을 기습 공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연합국의 해상 보급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잠수함은 연합국 화물선 75만 톤을 침몰시켰고 기뢰로는 14만 6천 톤을 침몰시켰습니다. 독일은 잠수함 13척을 잃었고요. 해상에서의 전쟁은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4월의 미래를 들여다보면 독일 잠수함들은 연합국 함선 단 7척만을 침몰시키는 대신 자신들도 5척을 잃게 됩니다. 연합국은 총 58척의 함선과 15만 8,200톤의 화물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해군의 손실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는 영국 해군의 대잠 작전이 점점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죠. 그리고 4월 5일부터 한 달 이상 계속될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소련 적군에 의한 폴란드 침공 이후 구금된 폴란드 장교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감옥에서 이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젤스크 수용소에서 스몰렌스크로 향하는 그룹들의 규모는 60명에서 300명 사이였습니다. 약 5,000명의 남성이 이 여행길에 오를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여행이 아니라 죽음으로의 행진이었습니다. 비밀 경찰이 동행했지만 제가 가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결코 스몰렌스크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은 채로 카틴 마을 근처 숲으로 끌려가 뒤통수에 총을 맞았습니다. 시신들은 3년 후에 발견될 것입니다. 카틴 학살이라고 불리게 될 이 사건은 소련이 저지른 최악의 전쟁 범죄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서 격렬한 해상 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은 침공군을 집결시켜 노르웨이로 파견하기 시작했고 영국은 기뢰를 실은 함선들을 보냈죠. 운명의 충돌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또한 하늘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5일 바그다드에서 파견된 영국 정찰기가 흑해의 바투미 항구 위 유전지대를 비행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임무였죠. 지난주의 정찰 임무와는 달리 이번에는 공격을 받았지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촬영된 사진들은 곧 영국에서 분석될 예정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소련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습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영국은 소련이 코카서스에서 독일에 공급하는 석유를 차단하기 위한 공습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련을 독일의 편에서 떼어내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죠. 히틀러는 지금까지 유럽에서 2개의 추가 국가를 더 침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서방 강대국들과 싸울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군함들이 노르웨이라는 상을 두고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서유럽 국가들에게 이 전쟁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곧 북해의 차가운 바다에서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해전 중 하나가 벌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